예, 안녕하세요. AWS 김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스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 롤을 맡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주요 롤은 AWS에서 고객분들이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완수하시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에 세션을 맡으면 이제 많이 나가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있네요. 예,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주제는 AWS에서 제공하는 통합적인 데이터 서비스와 통합이라는 주제고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하고도 많이 못 놀아주고 집사람도 많이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먼저 선언부터 했어요. 야, 우리 놀러 가자, 여행 가자라고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목적지도 정하고 일자도 정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갈지 뭐 먹을지 그런 걸 막 찾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옛날 세대라 그런지 뭐 블로그라든가 동영상 같은 거 막 찾아보면서 어디 갈지 그런 거 막 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학교에서 배웠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한 20년 동안 IT 물을 먹으면서 그래도 트렌드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 한 방 먹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파티락에서 앱을 만들고 막 물어봤어요. 저는 뭐 3인 가족이 있는 뭐 11살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입니다. 뭐 어디 가고요. 뭐 일정은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고 일정을 짜주세요라고 하니까 잘 짜주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진 않는데 대략적인 줄기들 짜주고 거기다 살을 좀 붙이면 될 정도로 잘 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느꼈는데 저는 이거 제가 진짜 여행 가려고 이렇게 물어봤는 걸 캡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프린트돼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제 여행 계획이 박제가 되는 기쁜 순간이 돼서 기쁩니다. 그래도 아직 아이들한테 짓고 싶지는 않았는데 왠지 진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한 2000년대 초반쯤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들이 막 주변에 많이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합니다. 보통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AI 네이티브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AI를 적극적이고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챗 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 머신러닝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 이 업계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 유저들도 실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제니 AI 잠재력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GDP를 7조 달러 향상시키고 생산력을 1.5% 끌어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제니아이 생성형 AI는 챗봇이라던가 검색 엔진을 좀 넘어서 아마 기업이나 조직의 모든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좀 쉬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최신 기술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필요한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성공을 하던 혹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상용이든 혹은 뭐 오픈소스든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접근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비즈니스 가치를 주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입니다. 데이터를 잘 다룬다고 하는 게 뭐 생각해 보면 나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아주 일부분의 기업들은 엄청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LLM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더 많은 기업들은 파인 튜닝이라든가 혹은 레그, 검색 증강 생성 같은 작업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 있고 아주 좋게 만들곤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형 AI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는 아무래도 고품질 데이터가 있어야지 좋은
작업을 하기에 좋겠죠. 고품질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고요. 강력한 데이터 기반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데이터 전략 또한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특별하진 않아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피딩하거나 혹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인사이트를 얻든가 하는 작업들이 모두 다 데이터 전략에 들어가게 되고요. 기업들은 이미 많은 부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살펴보면 뭐 강력한 데이터 기반에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규모라든가 뭐 타입 그리고 사용하라는 목적에 맞게 아주 종합적인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드 투 엔드로 생겨나는 데이터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도 역시 필요하고요. 이 중에서 뭔가가 빠진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잘 다루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긴 하죠. 기업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려면은 사용 목적에 맞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가 유연성, 속도 그리고 기능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AWS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요. 가장 앞쪽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가 있죠. 이 데이터 레이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게 저희 S3입니다. 가장 유명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뭐 S3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혹은 비정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요. 이것들을 함께 모아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뭐 모든 곳에서 사용되죠. 데이터베이스는 처음부터 클라우드 위에서 설계가 되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로라를 비롯해서 8종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거의 규모에 관계없이 한 자릿수의 밀리초 단위의 리스판스 제공하는 리스판스 타임을 제공하는 다이나모 DB를 비롯해서 8가지의 특수 목적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으로 넘어가면 뭐 타사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6배, 뭐 심지어 7배까지 빠른 아마존 레드시프트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기라든가 하이브, 프레스토, 트리노 같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 EMR과 요즘 굉장히 많이 쓰죠. 검색이라든가 로그 분석에서 사용되는 오픈서치, 그리고 스트리밍, BI 같은 여러 분석 서비스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오늘은 데이터다 보니까 뭐 많이 이야기를 드리진 않긴 하겠습니다만 아마존 베드락이라든가 세이지메이커 같은 젠 AI 그리고 머신러닝 도구들도 역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많이 관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벡터 엔진이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벡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고객분들이 젠 AI에서 벡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저희한테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요. 내가 제니아의 벡터를 사용해서 벡터 엔진이 필요한데 이거 도입하려면은 러닝 커브가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에 벡터 기능을 넣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뭐 스토리지라든가 컴퓨팅 능력, 확장성이 내가 보니까 괜찮아. 검증됐어. 그래서 여기서 벡터 기능만 더 들어가면은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데이터가 여기 이미 있잖아요. 운영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벡터가 여기 들어가면은 이 데이터를 벡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함께 사용하는 게 더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AWS는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벡터 기능을 추가했고요. 여기 오픈서치부터 해서 오로라, RDS, 넵튠, 다이나모 DB, 메모리 DB까지 전부 벡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서비스의 벡터 기능을 추가드린 이유는 지금 사용하시는 데이터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러닝 커브라든가 운영에 대한 버든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고 할 때 현재 사용하시는 데이터 서비스를 첫 번째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드리게 됐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 하면 아무래도 예제로 그 레그를 예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모델은 공개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답변은 잘합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게 잘하는데 얘가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하는 건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어떻게 얘한테 합치느냐라는 그 문제가 많이 나왔고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그를 많이 이용을 하죠.
예제를 하나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행회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챗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서울 호텔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제너럴한 답변은 잘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실제 호텔의 상태라든가 가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답변이 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텔 예약 가능 여부라든가 가격, 뭐 이벤트라든가 상태 이런 게 더해진다고 한다면 좋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고객은 만족할 가능성도 크겠죠. 이게 바로 그 튜닝, 뭐 파인 튜닝이라든가 모델 만들지 않고도 좋은 답변할 수 있는 레그의 힘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텍스트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 다양하게 있죠. 근데 제네 인프라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와 통신하려면은 아무래도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벡터고요. 이 녀석, 이 타입 벡터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통 청크라고 하는 일정 사이즈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청크를 벡터로 변환하는 벡터 임베딩, 그 임베딩 모델을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수학적인 벡터 있죠. 그 수학적인 벡터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벡터는 유사도 검색이라든가 GenAI 라이프사이클 전반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레그 워크플로우를 보면 보통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미지라든가 뭐 PDF 문서일 수도 있고요. 그 오디오 같은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가져와서 일정 크기의 청크로 자르고요. 그 청크를 임베딩 모델을 거치게 되면 보통 벡터 임베딩이라는 말을 부르는데 벡터 임베딩을 하게 되면은 실제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 데이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검색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예제에서는 제가 오픈서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예제로 들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뭐 단어 검색일 수도 있고 혹은 보통 벡터에서 검색하는 시멘틱 서치 같은 걸 통해서 검색을 하고요. 벡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멘틱 검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레그를 구성해 보면은 단어 검색, 뭐 렉시컬 서치라고 부르죠. 뭐 단어를 통한 검색, 뭐 침대, 혹은 벡터를 통한 시멘틱 검색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보통 따로따로 한 다음에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합친 다음에 다시 스코어링을 다시 한다거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얘기 드리면 오픈 서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서치를 지원을 해요. 얘가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단어 검색과 시멘틱 검색을 동시에 수행한 다음에 연관성 있는 검색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 서치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 레그는 두 가지가 핵심 프로세스예요. 그 검색하고 생성이라는 프로세스고요. 검색 같은 경우는 벡터DB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행위인데 그 0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1번은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를 임베딩 모델을 거쳐서 벡터로 변환을 해요. 그리고 벡터를 가지고 시멘틱 설치를 한 다음에 벡터 DB에서 시멘틱 설치를 한 다음에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서 걔를 질문하고 같이 합쳐서 프롬프트로 LLM한테 제공을 해요. 그럼 여기서 가져오는 실제 벡터 DB에서 검색된 데이터는 보통 추가 컨텍스트라고 많이 불리는데 사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LLM이 사실 데이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변이 갈 확률이 크게 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벡터 DB를 사용하면은 뭐 실시간으로 벡터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문맥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오픈 설치라든가 오로라 PG, RDS PG, 메모리 DB, 넵튠, 도큐먼트 DB 그리고 좀 이따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로 ETL 통해서 다이나모 DB까지 저희가 많은 데이터 서비스에서 벡터 기능을 지원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서 굳이 새로운 걸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그대로 벡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사례로는 인투잇이라는 저희 고객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투잇 같은 경우에는 귀찮고 반복적인 금융 업무를 쉽게 풀 수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1억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투잇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제너레이티브 Q&A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걔는 LLM, 그러니까 제네AI를 통해서 서비스가 돼요. 여기서 제네AI 플러스 레그를 통해서 답변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문서가 S3 업로드 되면은 인투잇은 AI 서비스라고 하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가 문서가 올라오면 시그널을 받아서 얘를 청크로 자르고 카프카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 다시 이 서비스가 그 카프카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벡터 인베딩을 한 다음에 오픈 서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얘를 검색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문서가 올라오면은 AI 서비스를 통해서 카프카에 전송되고 오픈 서치에 그 벡터로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베딩 몰을 통해서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얘를 시메틱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 결과를 사용자 질문하고 같이 더해서 프롬프트로 제공을 하고요. LLM한테. 그럼 LLM은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 식입니다. 전형적인 레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인투잇의 지금 활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오늘 한정되다 보니까 좀 많이 빨라지네요. 예,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는 AWS의 포괄적인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도구가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기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 군데에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파일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ETL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저도 예전에 ETL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뭐 눅눅한 작업은 아니죠. 좀 고통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데이터 소스라고 많이 부르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데이터 소스라고 부르는데 뭐 데이터베이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사스 애플리케이션, 서드 파티 데이터, 뭐 미디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모여야지 고객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ETL이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ETL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소스로부터 가져다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환을 한 다음에 어디 통합할 장소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는 보내는 작업이고요. 이런 ETL 작업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L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드를 짜서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드를 개발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데이터의 불안정성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계속 데이터가 변하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변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물론 특수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건 거의 뭐 사람 움직이는 녀석이죠. 계속 꾸준히 증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역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AWS에서는 이런 ETL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왔고요. 이미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는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세싱을 위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애플러라든가 파이오스, 아테나, 세이지메이커, 뭐 글루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 데이터 소스 뭐 수백 가지를 접근할 수 있고요. 이 접근한다라는 거는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클릭 몇 번이면 접근해서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내가 원하는 쪽에 저장까지 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녀석이 글루고요. ETL 개발자라든가 비즈니스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각각 이런 롤에 따라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역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편하게 선택하셔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데이터를 어떤 변환을 하거나 뭔가 작업을 하는 걸 이야기 드렸는데 그 최근에 AWS에서 이걸 좀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로 ETL이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작업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서비스끼리 통합해서 이런 ETL 작업을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통합하는 기능을 제로 ETL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뭐 최근 아니면 좀 시간 됐긴 합니다만 AWS가 좀 변화하는 걸 보면은 제로 ETL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실제로 ETL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배치로 하면 또 그나마 좀 낫죠.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제로 ETL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얘는 어느 순간 딱 생긴 건 아니에요. 뭐 작년 리인벤트에 좀 크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소개된 건 2022년이거든요. 2022년부터 제로 ETL이 소개가 됐고요. 그때도 사실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과거 ETL을 위해서 만든 기능들이 쌓여서 제로 ETL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ETL이 그 기능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오픈서치랑 아테나의 제로 ETL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간 녀석 중에 하나가 아마존 레드시프트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서 SQL로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을 수도 있고 S3 그리고 스트리밍에서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로 ETL 기능이 들어가서 이 데이터들을 ETL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가장 좋아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오로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로 가져오는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제로 ETL로 구성이 돼서 파이프라인 없이 바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CDC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가져오죠. 빈로그에서 그 결과들 가져온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걸 많이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 없이도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DB에 업데이트 되면은 몇 초 후면은 거의 레드시프트로 바로 오기 때문에 DB에 어떤 부하 주지 않고도 바로 레드시프트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DB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DB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최근에 MSA 아키텍처를 가면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여러 DB 있는 굉장히 쪼개져 있는 DB에 있는 걸 하나에 모아서 분석하고 싶다. 보통 콘솔리데이션 DB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DB에 있는 데이터를 꾸준하게 제로 ETL로 레드시프트로 보내고요. 그리고 분석은 레드시프트에서 하고 트랜지셔널 처리가 필요하면 여전히 DB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로라, 마이스컬, RDS 마이스컬 그리고 포스트그리까지 레드시프트랑 통합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모 DB도 제로 ETL을 통해서 레드시프트랑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이나모 DB가 제로 ETL을 통해서 오픈서치에도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스트리밍 데이터도 통합할 수가 있고요. 저희 키네시스라든가 MSK, 카프카죠. 거기에 스트리밍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 거의 니어 리얼 타임으로 레드시프트로 제로 ETL로 바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S3도 사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영역이잖아요. 여기도 데이터가 꾸준하게 생겨나잖아요. 뭐 파일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파일이 생겨날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레드시프트에서 새로 생겨난 파일 감지해서 자동으로 레드시프트로 제로 ETL 통해서 파일을 복제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에는 뭐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S3 모두 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로 ETL 기능을 고객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작년부터 거의 소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고객에게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일단 DB를 관리하시는 DBA 분들이 엄청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S3나 스트리밍 데이터도 바로 가지고 있어서 반응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런 만큼 그 AWS에서도 제로 ETL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뭐 도구 그리고 데이터 통합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기업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죠. 뭐 상품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카테고리 데이터 그리고 고객 데이터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데이터를 하는 사람끼리는 뭐 가급적이면 조직원들이 데이터에 많이 접근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면 좋겠어라고 하겠지만 이런 개인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만약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사고 날 확률이 클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데이터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말 다 꿰뚫고 있어서 잘 알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디스커버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버넌스와 디스커버리 기능을 위해서 AWS에서 개발한 서비스가 아마존 데이터존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경계를 넘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공유하고 검색하고 그리고 분석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얘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는 편이냐면요. 우리가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를 가죠. 그럼 거기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사람이 상품을 내놓으면은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상품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의 거의 정확하게 얘 기능을 거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생산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라고 한번 할게요. 테이블을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데이터존에. 그러면 테이블을 올려놓을 때는 컬럼이 어떤 게 있고 얘가 이 컬럼은 어떤 걸 뜻하는지 디스크립션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올려놓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메타데이터로 데이터존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를 찾고 있는 소비자가 데이터존이 제공하는 포탈에 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상품 데이터라고 치면은 그에 관련된 테이블 리스트가 쭉 하고 뜨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생산자한테 리퀘스트를 하게 돼요. 나 이 데이터 쓰고 싶은데 쓰게 해주세요 라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 리퀘스트가 생산자한테 가고요. 생산자는 그래 너 이거 써. 그래 좋아 써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소비자는 그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엮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뭐 어카운트를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카운트를 써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쉬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별도로 틀어져 있는 데이터 레이크 몇 개를 한꺼번에 데이터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 메쉬의 개념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데이터가 있든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접근 허가하거나 감사도 얘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 제어나 감사 기능 그리고 거버넌스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동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뭐다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거버넌스 규칙을 생성하고 이 규칙을 따르는지도 데이터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좀 엔드투엔드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AWS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도구가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WS가 좀 다양하고 좀 깊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철학 때문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비즈니스 니즈라든가 상황을 도구에 맞추실 필요 없이 그냥 상황이라든가 비용 혹은 나의 목적에 따라서 도구를 선택하시고 그 맞는 도구만 사용하시면 데이터는 저희가 다 통합을 심리스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던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편리하게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쉼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웹페이지들 방문하시면 아실 수 있으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네도 요즘 많이 핫하고 비즈니스도 바쁘실 텐데 저희 AWS가 이런 목적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